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방역 당국은 여기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3차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1차 토론회에선 보건과 경제, 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분석 또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아직 미처 도착을 하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오늘 토론회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저희 소셜라이브 이브닝에도 함께 해주셨던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총평 발표를 맡았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어떤 시설 유형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고위험 시설로 규정을 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 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소수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도 문을 닫게 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어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하는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지만 명령에 따라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화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저희가 이번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CG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리두기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 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81.3%,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16.7%,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2%였습니다. 그렇다라는 의견이 80% 넘게 아주 많은 수를 차지했었습니다. 다음으로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그렇다라는 의견이 83.4%로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이런 의견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는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81.2%, 또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17.4%,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1.4%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이 방역 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이 역시 함께 CG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 그렇다라는 답변이 7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사적 모임 제한과 같이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답변이 74.8%로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라는 답변이 56.1%, 그렇지 않다,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답변이 41%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거리두기와 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이런 부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효과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답변을 했지만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권순만 교수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볼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한다면서 수기와 공론화에 대한 결과가 다른 것은 현재 위험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뿐 아니라 방역의 효과에 대한 인지 역시 과도하다라는 지적이었었는데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방역 당국이 시민들과 현재의 코로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방역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론장 안에서도 현행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밖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토론엔 감염병 전문가들과 경제 분야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지만 정작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토론회 장소 외부에선 자영업자들은 거리를 두고 각자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서실, 피트니스 센터, PC방, 카페 등을 비롯해서 여러 업종의 업주분들이 피켓을 들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업종별 세부 방역 수칙을 정하는 데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의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예정된 2차 토론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다루는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안팎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전문가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살펴봤는데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있는 중앙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센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1호 접종센터 내부는 어떤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접수를 하고 접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거리 두기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의자엔 앉지 마세요 경고문도 붙여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진표를 쓰면 간호사가 확인합니다. 접종을 하면 안 되거나 미뤄야 한다고 판단하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진찰 대기 장소로 갑니다. 차례가 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지 당일 건강 상태는 어떤지 봅니다. 최종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같은 장소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백신 주사를 준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영하 75도에서 보관하는 화이자 백신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도 설치됐습니다. 해동된 거를 클린 벤치에서 5명이나 6명 분의 주사를 뽑아내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주사를 맞았다고 바로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접종실 맞은편에 있는 관찰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알러지의 그 과거력이 있다 그러면은 30분 대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15분 대기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곧바로 옆에 있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집니다.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구급차도 24시간 대기합니다. 정부는 오늘 백신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모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군과 경찰, 질병청과 식약처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전문가분 바로 저희와 함께 자주 해주셨던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신데 도로 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최재욱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참 제 휴대전화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현행의 이 거리두기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앞서서 제가 뭐 김윤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가 과도하다, 특히나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잇따랐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점 충분히 지적될 만한 상황이고요. 이 거리두기가 과하다는 표현보다는 거리두기가 좀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나 우리나라의 감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개편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로 생각된다고 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거리두기의 방향을 이제 실증적 근거 중심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역 사회 방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지역 사회 확진자가 이제 감소하지 않는 한 뭐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각종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같은 이런
뭐랄까요, 갑작스러운 변수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역사회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가 이런 취약시설 감염을 막는 데에는 현재의 조치로서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전문가 공청회에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 현재 거리두기 프로그램은 과거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을 목록화해서 전국적인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의 특성화해서 맞춘 겁니다. 즉 따라서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좀 보편화된 서울, 경기 지역의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 특성에는 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번에 공청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고요. 사실 그러한 지적은 이미 2,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좀 지적이 됐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좀 있어 왔습니다. 그 점이 아마 주요한 골자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먼저 교수님과 통화하기 전에 이번 그 시민들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CG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제 이런 인식조사 결과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 대체로 이제 효과적이었다, 더 빨리 올렸었어야 했다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분들이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도 80% 넘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해주셨었는데 현재에 나온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구체적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좀 더 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에 맞게 빨리빨리 개편해서 효과적인 부분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늦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피로감을 느꼈다는 부분은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프로그램으로 국민이 쉽게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점을 다 같이 지적해 주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즉 국민들이 좀 더 피로감 느끼지만 그래도 실천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거리두기 프로그램 개편될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네네.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답변은 74.4%로 굉장히 높은 그렇다라는 동의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사적 모임을 금지는 하더라도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답변은 허용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이제 과반을 넘었습니다. 56.1%.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더더군다나 가족 간의 만남에 대한 어떤 필요성, 원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커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는 필요하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의견. 방역에서 현실적으로 참 이 둘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저도 그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이 너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지난 12월 이후로 개편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프로그램이 바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였습니다. 그 점 국민들도 충분히 이게 효과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강력한 조치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들이 좀 유사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좀 두 번째 지적하신 건데요. 국민들 생각하시는 게. 가족이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가족이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왜 해당이 안 되고 5인 사적 모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걸 지적하신 거고요. 물론 원래 가족이 5명 이상 되는 경우는 빼고
지금 이 구정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친지 일가들이 모여서 5명 이상 모이는 그 점하고는 좀 구분해야 될 거는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모임이 그 가족 내에서 집에서 그 모임을 잇는 것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도 않고 현실 규제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제한을 일반 가정 내에서는 강제하는 것보다는 권고, 권장 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실행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바람도 그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꼭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정 내 풀어달라는 뜻보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뜻에서 말씀을 국민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손민수님, 저는 거리두기를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러브 0214님, 그러게요. 명절에도 가족끼리 못 모이는 시기가 돼버렸네요. 네, 여러 참 안타까워하는 방역은 해야 되지만 가족과 못 만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피로감이 너무 쌓일 것 같은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김경문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예, 뭐 그 점 충분히 지금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또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화두는 거리두기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거리두기에 지친 이 국민들이 이러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강제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의 원칙하에서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오늘 그 보건복지부 손영래 반장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파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즉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이런 겁니다. 그 좋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금지 조항이 그는 거의 공통적인 모든 업종, 모든 모임, 모든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강제로 해야 될 부분과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회 내용을 돌아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죠.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이제 앞으로 3차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싶은 우려도 생기거든요. 혹시나 좀 뭐랄까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개편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 중에서 업종 간에 또 이 특정 그런 점포 간에 이 거리두기에 대한 이 집합 금지 제한과 또 영업 시간 제한과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손을 봐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감염의 차단 효과가 그런 업종 간 구분을 업종 간 이 집합 금지 제한으로는 해결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을 좀 완화하되 그러한 집합 금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업종과 소상공인과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적합한 피해 보상 제도를 정확하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액을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면적인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일률적인 통신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피해 보상을 특화시키고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보완된다면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이 수용성도 올리고 지속 가능성도 올리고 피로감에 또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설 연휴까지 방역 당국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뿐 아니라 뭐 다중이용 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역시 그대로 연장이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설 연휴라는 시기다 보니까 또 앞서서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옳은 결정이지만 가족 간의 만남은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연휴 기간 동안 이 지침이 과연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 전에 마지막 고비가 이 감염에 있을 중요한 계기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정말 국민께서 다시 한번 정부가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2.5단계 유지 그리고 사적 모임 5인 이상 제한 이 부분 금지 부분도 좀 지켜줬으면 하고요. 다만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그 집 내에서 실제로 이 가족들이 모이는 건 5인 이상 모이는 부분들에서는 강제하거나 단속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정말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설 연휴 기간만큼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이 백신, 즉 이 백신 접종 이전에 마지막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추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백신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95명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따져보면 이제 395.1명이죠. 그래서 6일 만에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여전히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 자체는 분명 줄긴 줄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은 여전히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집단 감염 확진자 비중도 20%대에서 30%대로 크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를 봤을 땐 이렇게 줄어드는데 다른 지표들은 비슷하거나 증가한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 상황 지금 지표 그대로고요. 전체 확진자 숫자는 앞으로도 이제 감염 이 거리두기라든지 국민의 협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확진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00명대로 혹은 정말 더 줄어든 1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대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수가 구성비가 21% 아니었습니까? 지난 주간이. 예. 그리고 또 집단 발병이 30%.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200명, 100명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근본적으로 종식되거나 그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과거의 5, 6월 작년 5월, 6월 때까지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 변하지 않을 것이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20%나 21%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수그러들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경북 구미에서
딸과 어머니가 잇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네. 물론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가 확산 소식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는 뭐랄까요 검역 단계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든지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지금 대구 구미에서 가족 간의 두 분이 발생하신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고요. 2건이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4건, 그다음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9건 정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 보고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목하실 것 아마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단순하게 이 감염력만 전파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치명률도 높이고 백신의 그런 효과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이 우려돼서 특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지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경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입국 단계와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철저히 통제하고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설령 추가로 확진됐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에서 외부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노력해야 될 것은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오시거나 경유에서 오신 분들에게서는 좀 단순하게 PCR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체 전장 검사를 통해서 변이 여부를 전수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느덧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최재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출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로 대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정치부 회의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은 펭수처럼님, 예전에 소라 1만 시대가 그립다 200명 라이브라니. 네, 현재 이제 436분, 9분께서 시청 중이신데 그러게 말입니다. 1만 시대, 10,000명 넘었던 시대가 있었죠. JTBC 안 되겠네 이거라는 이런 펭수의 프로필 사진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